네, 국제 금값이 온스당 2,750달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죠? 금을 이제라도 살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전문가들은 내년 금값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석진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조기원 금 전문 투자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값 전망, 시세 동향을 경제현장 오늘에서 몇 차례 했는데 그 외에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칠 줄 모르겠습니다. 좀 이석진 교수님, 이 상승세가 좀 특별히 강해진 게 언제부터죠,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가는 좀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제 의견으로는 이게 2023년 들어서 한 차례 있었고 또 올해 들어서 또 한 차례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2022년에는 이제 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금도 많이 떨어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수당 한 1,600달러까지 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실 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제 에브리띵 랠리가 시작됐고 2,000달러라는 저항선을 뚫었던 게 첫 번째 랠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똘똘한 자산으로의 좀 쏠림 현상이 진행되면서 2차 랠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일종의 제가 볼 때는 담보 전쟁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어요. 담보 전쟁? 그렇습니다. 그럼 뭐예요? 담보 전쟁이라고? 이제 뭐 제 생각에는 이 똘똘한 자산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을 얻게 됐는가를 봤을 때 지금 자산 시장에서 가장 똘똘한 것들이 이제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그리고 금 그리고 달러 정도를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 보면은 공통점이 되게 탄탄한 담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탄한 담보를 바탕으로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랑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국이라는 파워 이런 것들을 담보로 강세를 보이는 차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달러 역시 미국이라는 아주 파워풀한 플랫폼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금 같은 경우는 역사라는 담보가 있는 거죠. 역사?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5,000년 그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계속해서 돈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거는 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라는 걸 담보로 해서 금의 가치, 금의 희소성이 더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똘똘한 자산으로서의 그 인기가 더 증가하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여러 가지 똘똘한 자산이다. 요즘 뭐 똘똘한 한 채 부동산 얘기할 때 들어봤는데 이게 똘똘한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 상승 동력이 뭐냐 그런 부분에서 금은 역사, 5,000년 역사에서 유일하게 계속 올라왔다 그런 얘기인데 요즘 특히 금이 상승세를 타는 이유 우리 금 투자 전문가로서 볼 때는 이런 요인 외에 근본적인 요인 외에 어떤 요인들이 더 있다고 봐야 합니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안전자산이라고 한다면 뭐 달러와 미국 국채 그리고 금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이제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이제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볼 때 좀 잃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 매입 열풍이 엄청나게 불어일으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2024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브릭스 정상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릭스 정상회담,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역대 최대 규모로 36개국이 참가하고 6개 곳에 이제 국제기구들이 모여서 이 어마어마한 회의가 시작되게 되었는데 그래서 가장 큰 주제는 바로 탈달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달러 시스템에서 우리 벗어나자. 여기서 이 달러 시스템을 벗어날 때 우리는 금이라는 자산, 안전한 자산, 이런 자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보는 건 어떠냐라는 이런 주제들이 오고 가면서 금에 대한 중요성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높아지게 되었고 그것이 최근에 금값 상승을 크게 견인했던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브릭스 정상회담, 인도,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이런 데 사우스 아메리카 남아공 이런 데들이 중심이 돼서 서방 체제로 좀 벗어나자. 특히 달러 체제에서 벗어나자고 하는데 브릭스가 늘 달러 체제를 벗어나자고 하는데 실제로 벗어나지는 어렵습니다. 잘 안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금값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최근 금리 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 환경도 지금 금값을 밀어 올리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의 효용성이 증가하고 있는 반대적 측면에서 보면은 네. 미국에 있었던 시장 금리가 예. 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한때 3.6%까지 떨어졌다가 네. 지금 다시 4.2%대까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미국 국채라는 게 금과 함께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인정받는 하나의 라이벌이라고 봤을 때 네. 지금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채권의 매력이 또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금의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원인으로도 지목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 나온 뉴스긴 합니다만 세계의 부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세계 부자들이 늘고 그렇죠. 있다. 팬데믹 이후에 그 뿌려진 돈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자산 가격이 오르고 부자들이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인데요. 네. 가령 미국 같은 경우는 그 3천만 달러 이상 갖고 있는 자산가들, 소위 초고액 자산가라고 하죠. 예. 이들의 인구 수가 한 15만 명대에서 한 23만 명대까지 지금 증가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은 이렇게 부자들이 원하는 효용성은 무엇인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남아 있는 인생이 10년, 20년이라고 봤을 때 부자들 네. 뭐 한 5, 60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10년, 20년 남았다고 봤을 때 수백억 자산이 있다면은 1억, 2억짜리 부동산보다는 네. 100억짜리 부동산이 더 효용성을 더 많이 주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효용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금이라든지 미국 주식 같은 좀 희소성 있는 글로벌 희소성이 높은 자산들이라고 인식이 되면서 이런 쪽으로 더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금융 환경, 역사적 배경, 또 글로벌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 뭐 중동 전쟁, 뭐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다 겹쳐서 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조기현 금 이제 전문 투자자신데 실제 금 소매도 직접 하시는 텐데 네. 실제로 금 거래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느끼는 네. 변화라든지 그런 움직임은 어떻게 좀 다가오고 있어요? 예전에 2,000불을 금이 돌파할 때 사상 최고치에 다다르다 보니까 2,000달러 돌파할 때? 네, 그때 이제 어떤 분위기였냐면 아, 나 맞아. 옛날에 금 갖고 있었는데 지금 팔러 가야지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팔러 오셨었어요. 오를 만큼 올랐다 생각하고 네. 팔려왔다 이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2,700불을 돌파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는지 이거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안 팔고 안 팔고. 살려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 혹시 안 모자라요, 그럼? 좀 모자라요. 모자라요? 네, 저희도 주문하면 거의 2주가 걸릴 만큼 예전엔 당일에 바로 드렸는데 예. 2주가 걸릴 만큼 지금 뭐 공장도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전에는 금이 어느 정도 오르면 아, 이제 가지고 있는 금을 좀 내놔서 금반지도 내놓고 금수저 내놓고 팔려고 했는데 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진짜 잘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사려는 사람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오를 이유밖에 없는 겁니까? 앞으로 금값은? 지금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글쎄요, 뭐 금융시장에서 오랫동안 이제 경험한 어떻게 보면은 또 원칙 중에 하나는 네. 또 오르다 보면 또 조정받는 경우가 항상 있는 거고 네. 이게 장기적으로 오르는 것과 또 단기적으로 오르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가령 지금 뭐 한돈의 금값이 50만 원 넘었다. 아까 뭐 이제 그런 말씀하셨었는데 네. 그러면 뭐 이제 금값이 또 이제 또 한돈에 100만 원 가는 거 아니냐. 네. 언젠간 갈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시간의 문제라는 거는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돈에 100만 원이 된다는 얘기는 금값이 온수당 한 5,000달러 이상으로 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만 원이 되려면 그렇죠. 온수당.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금값이 2,000달러에서 한 2,700달러까지 온 거고 예. 조금 더 기간을 넓혀 보면은 한 2년 사이에 1,600달러에서 지금 2,700달러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보통 그 조정을 받는 그 규모를 보면은 예. 보통 한 100% 정도 오르면은 조정이 생기거든요. 아, 100% 올라가면?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요? 그러니까 예, 통계적으로, 예, 예. 확률적으로.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금값이 뭐 3,000달러를 터치하고 뭐 이럴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속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네. 5,000달러까지 갈 것이냐. 그거는 좀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예. 또 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또 새로운 동력을 생기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한 3,000달러 정도에서 좀 조정 3,000달러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는 좀 너무 앞서가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이제 그 IB, UBS를 보니까 내년에 한 3,000달러, 사실 3,000달러 갈 수 있을 텐데 관심은 그런 거죠. 언제쯤 갈 수 있을까? 전반적으로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 IB들의 어떤 공통된 전망이랄까? 이런 건 어떻게 나옵니까? 언제쯤 3,000달러 간다? 뭐 3개월, 6개월 뭐 이런 전망이 있습니까? 보통은 이제 올해 초에는 올해 연말에 3,000달러를 예상하는 그런 이제 금융기관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거의 3,000달러가 다가오다 보니까 이게 늘상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3,000달러가 다가오면 이제 3,200달러를 이렇게 상향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내년 초까지는 이제 3,000달러를 예견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 초까지는? 네. 다만 이제 이 이후에를 생각해 봤을 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많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낙관적인 지금 상황에서 낙관적인 상황만 보고 나도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금값 오르는 얘기만 하니까 시청자 한 분이 탁 써놨어요. 오늘 금값 내려가네요. 이상한 현상. 아마 이제 하루 이틀 좀 내려간 게 있으니까 이거는 미국의 금리가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니까 그게 좀 부담으로 금리가 조금 금값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오늘 떨어진 거는. 근데 데일리 베이스로 모든 전망을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조금 무리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이제 뭐 한 달이라든지 3개월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하루하루 금값이 뭐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너무 뭐랄까요 마이크로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 투자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환경, 경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분명히 더 있겠죠. 다만 이제 금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값이 갑자기 많이 오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금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금의 투자 속성은 위험자산이라 안전자산이란 말이죠. 안전자산이다. 그렇죠. 안전자산은 어떻게 보면은 보험의 성격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앞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그랬을 때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라든지 무너졌을 때 안전자산으로서 금이나 국채가 내 자산을 보존해 주겠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금 투자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란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금은 원래 변동성이 낮은 안전 자산의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 무턱대고 앞으로도 50% 100% 올라갈 거다. 그러면 금은 안전 자산이 아니에요. 그럼 위험 자산이죠. 위험 자산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분이 좋은 측면은 금값이 올라서 좋은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와서 또 막 앞으로 또 100% 오른다, 200% 오른다 하면서 뛰어드는 자산으로 금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그 어울리지 않는 거죠. 자산 속성상.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을 좀 높이기 위한 이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내 자산을 보장받는, 안전하게 보장받는 차원으로 이 투자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라면 금 투자 얼마든지 지금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익률을 좀 확 더 올리기 위해서 이게 2배, 3배 되겠지 하는 생각은 좀 금물이다. 이런 그래서 얘기네요. 주식 대신에 금을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일 수 있는 거죠. 주식 투자를 보완해주는 개념으로서 접근을 해야지 주식을 대체하는 입장에서 금을 접근한다? 별로 추천할 수 있는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이제 열흘도 거의 안 남았네요. 이 대선의 불확실성이 또 이 금값에 영향을 준다는데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까? 미국 대선하고 지금 금값 추이하고?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게 대선 이퀄 뭐 금가격 상승 이런 공식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대선이 이제 누가 이길지 모르는 혹은 상원이나 하원이 뭐 그 자릿수를 나눠 갖는다던가 이렇게 조금 대선이 불안정할수록 금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은 있다라고 이제 그 세계금협회에서도 보고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네, 그것은 말 그대로 지정학적인 리스크보다는 좀 정치적인 리스크가 금 가격에 좀 더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건 단기적인 이슈고 조금 더 본질적으로 금의 본질적으로 봤을 때
금 가격이 앞으로 어디까지 오를까 뭐 이런 것들을 탐구하기 위해선 지금 이 인플레이션 수준이라던가 예. 이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금리는 더 내려가면서 마치 1970년대에 있었거나 1930년대에 있었던 일이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닐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해 보는 게 금 가격 투자에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금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려가면 네. 더 금이 올라갈 이유가 생긴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이라는 자산을 가장 대체하는 자산이 미국 국채입니다. 예. 미국 국채는 내가 현금을 보유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보유해서 이자를 받을 때 실질적으로 내 자산이 더 늘어나면 국채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 내가 국채를 투자해서 이자를 받는 것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면 사실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숫자상으로는 이득 같아 보여도 손실입니다. 실제로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실질금리라고 하는데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고 앞으로 더 이 실질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 그때 금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이전에도 계속 반복되었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 물가는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통화적으로는 더 완화적으로 하고 금리도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이 금 가격을 더 이제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만 보면 계속 금이 오르는 줄 것처럼 보이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조금 긴 기간 금값이 떨어지거나 뭐 그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부진했던 적은 혹시 언제 있었나요? 1970년대가 이제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 때 금값이 많이 올랐었고요. 예. 그 80년대 이제 레이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금값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무려 80년대? 무려 한 20년 가까이 금값은 되게 하향 안정되면서 흘러갔죠. 아, 20년이나. 그렇죠. 그래서 그 80년대, 90년대는 금을 아무도 투자 자산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뭐 장신구용으로 봤던 시대입니다. 예.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이제 금을 투자 자산으로 보고 있는데 예.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미국의 그 재정 지출과 금값이 상당히 관련이 높습니다. 재정 지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요? 이 80년대, 90년대는 어떤 시대였냐 보면은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지출이 예. 계속 감소하던 시대예요. 한때는 90년대에는 그 재정 지출이 흑자가 난 적도 있어요. 그래요? 어떤 클린턴 정부 때는. 예.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예. 금이 되게 안 좋습니다. 재정 지출이 흑자가 나거나 전전 재정이 이루어지면 네. 왜 안 좋은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미국이 네. 그 달러 강세 쪽에 더 포커스를 두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상 최후의 기축 통화인 금은 당연히 이 달러하고의 좀 상반된 관계가 있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금은 좀 그렇죠. 약해지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 전통적으로 보면은 금의 가치를 달러에 연동시켜서 보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향후에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봤을 때는 금의 매력이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예. 근데 반대로 2000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재정 적자가 아주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예. 팬데믹 때 들어서서는 GDP 대비 재정 적자가 무려 한 15% 정도까지 나온 적도 있고요. 예. 지금도 올해 같은 경우 한 6.3%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 적자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예. 미국의 국채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미국이 점점 이 재정 적자에 대한 즉 국채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장기적으로 달러 리스크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앞으로 미국이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을까? 오히려 못 줄일 것 같은 늘어나면 겁니다. 늘어났지. 세수 수입은 일정한데 예. 지출은 계속 증가하는 거죠. 의료비도 그렇고 국방비도 그렇고 국채 이자 비용도 네. 그렇고 계속 증가하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 미국이 재정 적자를 네. 커버할 수 있을 것이냐. 예. 안 그래도 통화도 완화 정책인데다가 네. 재정 지출도 적자가 난다. 네. 이 쌍둥이 적자 이런 상황들이 계속 가면 갈수록 길게 보면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의 불안정성, 불확실성, 인플레도 심해질 것 저 같고. 미국의 어떤 불안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 예. 상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재정 적자를 줄이지 못한다라는 아주 강력한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값은 오르는 것이 맞다, 합리적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금값도 이렇게 쭉 내린 적 80년대, 90년대 그게 미국의 재정 상황. 미국의 재정 상황은 곧 뭐 인플레와 연관이 될 수 있고 그게 이제 금값과 상반 관계를 있다는데 그러면 지금 아까 미 대선 앞두고 좀 불확실하잖아요. 네. 트럼프가 될 건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될 건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이 안전자산이다. 그래서 불확실하니까 이쪽에 좀 수요가 있다고 하는데 네. 두 사람 중이 누가 되더라도 어떻게 재정 정책을 할지 모르지만 그 경제 정책이라든지 재정 상황에 따른 금값은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내년 누가 어떤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뭐 금값이 오르고 떨어지고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레이 달리오도 이야기를 했던 건데 전체적인 사이클 상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분명히 나눠져 있지만 서로 하는 정책이 되게 비슷할 때가 많아지는 시기가 온다라고 합니다. 예. 지금은 대체적으로 좀 더 복지나 그런 이제 사회주의적인 정책에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글로벌적으로. 그래서 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미국과 한국도 이제 전체적인 그런 사이클 상에서 이제 조금씩 그렇다고 사회주의가 된다는 건 아닌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더 각광받는 그런 시기가 되면서 저는 대통령이 뭐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네, 그러한 정책에서 아주 디테일한 그 차이는 있겠지만 큰 부분에서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미국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한 130% 정도 되거든요. 이 부채 비율이 2차 세계대전 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데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방법은 인플레이션을 일부러 좀 용인해서 부채의 가치를 태워버리는 정책을 많이 쓰고 그 정책이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미래에서는 그런 방식 어떤 대통령이 되든 어느 지도자가 갖게 되든 그런 방식으로 부채를 태우고 그 과정에서 금 가격의 상승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값이 오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 조기현 투자자는 해리스가 되나 트럼프가 되나 그 자체만으로는 금값에 큰 변수가 안 되는데 어쨌든 내년 경제 상황, 그 이후의 경제 상황, 우리가 경제 상황이라고 하면 과연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이 연준의 이제 금리 통화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금리 추이, 달러 강세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금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거 아닐까요? 금리라든지 달러 가치에 대해서. 그렇죠. 그걸 예상하면 내년에 금리는 어떻게 될까? 달러는 어떻게 될까? 결국 금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핵심으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금리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또 논란이 있죠. 왜냐하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게 경기가 좋아져서 지금 요즘 떨어지는 거 말씀하세요.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장기 금리가 경기가 좋아지면은 당연히 그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투자가 증가하고 하면서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때 이 경기가 좋아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장기 금리의 상승을 투자자들은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주식이라든지 위험자산 쪽으로 더 몰릴 겁니다.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는 원인이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다시 이렇게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면 그리고 미국의 고용도 좋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야 이거 다시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우려가 생긴다면은 또 금리가 장기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장기 금리 상승은 좋은 게 아니죠. 이렇게 해석한다면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쏠리면서 금액의 호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금은 실질 금리가 하락할 때 올라가는 속성이 있는데 그렇죠. 금이라는 게 이제 이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금리가 떨어지면 그나마 매력이 있는 거죠. 근데 실질 금리를 구성하는 건 명목 금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원래 명목 금리가 올라가면 보통은 금액에 안 좋을 겁니다. 실질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간다면은 이건 실질 금리가 또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금액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명목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더 높아질 것이냐, 아니면 인플레이션 기대보다 명목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냐, 이게
핵심 그러네요. 판단 그러니까 사항이죠. 단순히 이제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실질 금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오르더라도 오르는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금 가격 예측이 쉽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하여튼 실질 금리가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금값은 이제 오를 요인이 생기니까 그렇죠. 만약에 내년에 인플레가 조금 안정되면서 금리가 조금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서 떨어지면 금리가 그냥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네. 인플레이션 기대가 떨어진다. 네. 그러면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금값은 별로 좋을 리는 없겠죠. 그건 좋을 리는 없고 네. 이게 좀 예측이 좀 쉽진 않네요. 그런데도 계속 금을 더 살려고 한다 그러면 요즘 네. 돌반지 네. 한돈이 3.75g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50만 원을 훌쩍 넘어섰어요. 네. 정말 아까 우리 이석진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100만 원 시대 뭐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순히 숫자로만 생각하면 네. 야, 그만 돈에 100만 원? 돌반지 선물하는데 100만 원? 과연 가능할까? 돌잔치 못 하겠어요. 예,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 이제 금팔러 오시는 분들 이제 좀 나이 있으신 분들 들어보면은 네. 이제 돌반지를 실제로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거 20년 전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때 얼마였어요? 물어보면 5만 원이었다고 하시거든요. 5만 원. 네. 10배가 오른 거죠. 근데 이 금이라는 자산은 원래 오르는 시기에 내내 오르고 또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일정 기간 쭉 올랐다가 쭉 떨어졌다가 네, 그래서 우리가 금을 단순히 안전자산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금 가격이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10년 후나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80년부터 2000년까지 금이 20년 동안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70%의 손실을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이 떨어졌었군요. 네, 그리고 오를 때도 이제 1970년대는 26배가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 100년 동안의 금 가격 데이터를 두고 이제 봤을 때 예. 근본이제 시대에는 물론 이제 금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금의 상승 사이클을 두고 보면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네. 근데 이번 사이클은 고작 2019년부터 지금까지 5년 됐어요. 본격적인 상승이 2019년부터 오른 것으로 보고 네. 5년. 네,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상승의 기간으로 앞으로 5년이 더 적어도 5년은 더 남았다라고 볼 수가 과거 있고. 역사를 토대로 본다면 그럴 네, 거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상승률로 보더라도 뭐 적게 오를 때는 7배에서 많게 오를 때는 26배까지 상승을 하는데 지금 고작 한 2배 정도 오른 겁니다. 예.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만 돈 100만 원, 뭐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숫자 같겠지만 저는 200만 원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요. 언제가 문제죠? 늘 네. 뭐 오른다고 하더라도 언제쯤 그게 뭐 저는 한 5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빨리? 네, 생각보다 빨리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네, 뭐 이게 그 사이에 이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까? 지금 뭐 특히 중동 전쟁의 불안 최근에 늘 지정학적 위기가 있을 때 그런데 그게 영향을 조금 최근에 훨씬 더 많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금값 오르는데? 글쎄요, 저는 뭐 딱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금이 중요한 게 이제 불확실성을 네. 얘기하는데 네. 불확실성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국지적인 불확실성이 아니라 글로벌 불확실성의 차이점은 미국이 영향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를 전 되게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게 미국에 영향을 미쳐서 미국의 금융시장에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가 그런 것과는 지금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 역시 이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해야지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호재로 작동하는 거지. 현재 뭐 이런 저런 중동에서 일어나는 국지적인 거다. 그런 것들이 예. 금값의 상승 호재이다. 예. 이건 제가 볼 땐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있는 거고 이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는 금값의 상승 요인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네. 원유 시장이나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원유 네네. 그때 정말 글로벌 어떤 위기는 아니다. 중동의 현재로서는 좀 국한된 그런 면에서 국제 금값 상승이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게 교수님 말씀이시고요. 자, 이 금 관련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전망도 아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셨는데 네. 요즘 뭐 금만 뛰는 게 아닌가 봐요. 네. 은이 더 뛴다는데 은은 누가 사나 싶어요. 그런데 왜 은값은 이렇게 뛰는 겁니까? 금 동생이라고 함께 뛰는 겁니까?
그런 측면도 확실히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금이 5,000년의 역사 동안 돈으로서 쓰였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은도 함께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던 역사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은은 금에 비해 시가총액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도 같은 테마에 묶였을 때 소형주가 더 많이 상승하는 것처럼 은이 원래 변동성이 금보다 더 크다는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변동성이 더 크다 은은.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얹어서 은은 전체 수요에서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은은 열 전도율과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 원소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첨단 산업으로 갈수록 뭐 인공지능, 5G 뭐 이런 쪽으로 갈수록 은의 사용량이 더욱 더 늘어나고 있고 예. 여기에 더 얹어서 요즘은 기후 위기다 하면서 친환경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전기차나 그다음에 태양광 이런 쪽에서 산업적 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네. 지금 은의 가치가 점점 더 이제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금 투자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귀금속에 관심 있는 분들이 혹시 뭐 은에도 투자를 좀 많이 합니까? 그럼요. 그래요? 예, 그럼요. 예. 금 투자하듯이 은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그 은은 예.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그 금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단점 어떤 거예요? 그렇죠. 은 같은 경우는 이제 귀금속과 산업금속의 성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도 자체가 귀금속 용도로 한 절반 사용되고 산업금속 용도로 한 절반 사용되다 보니까 예. 성격 자체가 이 하이브리드 귀금속의 성격을 갖고 있게 되는데 예. 그 얘기는 은이 언제 제일 좋을까? 언제 좋을까요? 금값도 오르고 산업금속 가격도 오를 때예요. 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지금 금값이 한 30%대 올라지 않습니까? 예, 예. 산업금속도 한 10%대 올랐어요. 아. 그러니까 그 은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해피한 그런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금보다 더 오른 거네, 은이. 그렇죠. 은이 40%대 올랐으니까요. 네. 은이 가장 좋은 지금 그런 시대를 가고 있는 건데 예. 말씀드렸듯이 예. 귀금속과 산업금속이라는 두 가지 팩터, 두 가지 요인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변동성이 더 높아요. 변동성. 그렇죠. 귀금속보다 훨씬 은 가격이 예측하기가 어렵고 변동성도 높습니다. 예. 물론 은 가격은 금 가격이 연동되는 측면이 더 높고요. 예를 네. 들어서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금 가격이 한 70% 정도, 70%? 산업금속이 한 30% 정도, 예. 요 정도 가격 그 변화. 동조성을 보인다라고 동조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도 많이 오르고 산업금속도 오르다 보니까 은 가격은 더 많이 오르는 거죠. 예.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예. 이런 변동성 높은 자산들은 예. 그 나름대로의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영원한 조연 같은 거예요. 귀금속 시장에서는. 영원한 조연이다. 그렇죠. 뭐 우리가 배트맨, 로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아무리 로빈이 잘해도 예. 배트맨보다 더 주연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린 지금 귀금속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은 네. 은이 금의 어떤 그 희소성, 프리미엄 이런 것들을 뛰어넘기는 대체할 수는 없다. 쉽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금과 을의 가장 큰 차이점 또 하나 뭐였냐면은 금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고 있죠. 예. 역사적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계속 최고가죠. 그렇죠. 근데 은의 최고점은 언제였느냐? 예. 1980년도였어요. 1980년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 보면은 예.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면 장기 투자가 되는 거고 네. 그렇지 않은 자산이라고 한다면은 장기 투자보다는 뭐 단기나 중기 네. 투자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조연 좀 쳐다보지 말아야 되겠네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금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알겠습니다. 귀금속의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주연, 금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뭐 직접 실물 금을 사거나 뭐 골드 뱅킹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 건 좋은지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결국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실물을 더 좋아하느냐, 아니면 이제 비실물을 더 좋아하느냐 예. 이렇게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비실물 쪽이 방법이 되게 다양합니다. 어떤 뭐 거? 비실물? 금 통장도 있고요. 금 통장. 뭐 금 ETF도 있고, ETF. 뭐 금 현물 투자, 뭐 이렇게 KRX 현물 투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예.
저는 만약에 비실물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KRX 금현물 투자를 가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KRX 금현물 투자. 왜요? 왜 그게? 일단은 우리가 주식에 익숙한 것처럼 KRX 금현물도 주식 어플에서 이제 간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수수료 같은 측면도 이제 금 ETF나 이런 것들은 수수료율이 좀 높아요. 근데 KRX 금연물은 0.2%에서 0.3% 정도로 수수료도 되게 적고 그 무엇보다 이제 대부분 금을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든 세금을 벗어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세금이 중요한데요. 네. 세금은. 근데 KRX 금시장은 뭐 실물 인출을 하지 않는 한 예.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어떠한 세금도 없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실물 금을 사면 세금은 어때요? 살 때 부가세 10%가 있지만 뭐 예?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 이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없고 부가세 살 때는 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실물과 비실물을 좀 추천하시는 겁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보 입문자라면 당연히 좀 비실물 투자로 이제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중에는 조금 더 금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실물 쪽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국제 금값 추이와 투자 전략까지 관련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석진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조기원 금 전문 투자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